시작 전 좋아요 부탁드려요. 탈무드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우와 노새. 길에서 여우가 노새와 마주쳤다. 여우는 통통한 몸매에 밝은 눈, 큰 귀를 가진 노새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저 동물은 뭐지? 말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고 당나귀도 아닌 것 같고 난생 처음 보는 동물인걸. 호기심이 발동한 여우가 노새를 불러 세우자 노새는 기다렸다는 듯이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나는 노새야. 우리 삼촌은 왕의 군마였어. 완전 잘생기고 체격이 아주 우람했지. 삼촌은 폭풍우와 비바람이 이는 것처럼 쏜살같이 달렸고 삼촌이 발을 구르면 천지가 진동했어. 목에 난 긴 머리칼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은 얼마나 근사한지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아. 우리 엄마는 동네에 소문이 자자한 미인이셨어. 우리 아버지는 여우는 아차 싶었지만 말 시킨 죄로 꼼짝없이 노새의 자기 자랑을 듣고 있어야 했다. 아주 오래 노새는 자신이 아무것도 이룬 게 없으면서 유명한 친척 이야기만 늘어놓습니다. 자기 삼촌은 왕의 군마였고 엄마는 동네 미인이었다는 식으로요. 여우는 말을 시킨 걸 후회하며 끝없는 자랑을 들어야 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동창회에 갔는데 누군가 자꾸 성공한 형제 이야기, 명문대 다니는 조카 이야기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처음엔 관심 있게 듣지만 10분, 20분 지나면 어떻게든 대화를 끝내고 싶어집니다. 정작 본인은 뭘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는 하나도 알 수 없으니까요. 남의 업적으로 자신을 포장하면 순간은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 상대방은 지루함과 불편함만 느끼게 됩니다. 진짜 인상 깊은 사람은 타인의 빛이 아닌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담히 풀어내는 사람입니다. 체데카의 레벨. 1. 수혜자가 자립할 수 있게 돕는 것. 2. 수혜자와 기부자가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주는 것. 3. 수혜자의 정체를 아는 상태에서 주는 것. 수혜자는 기부자를 모름. 4. 수혜자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서 주는 것. 수혜자는 기부자를 악. 5. 요청을 받기 전에 주는 것. 6. 1.1원이라성을 받은 다음 주는 것. 7. 줘야 하는 것보다 적게 주는 것. 그러나 기쁘게. 8. 마지못해 아까운 듯이 주는 것. 탈무드의 나눔 철학에서 체데카 자선은 관대한 행동이 아니라 의무이다. 또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사람이 체데카를 거절하는 것은 규칙 위반으로 여겨진다. 출혈을 방치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어떤 종류의 체데카는 다른 것보다 더 훌륭하다. 기부금의 액수보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탈무드는 나눔을 단순히 착한 일이 아니라 정의의 실천으로 봤습니다. 체데카라는 말 자체가 자선이 아니라 의로움을 뜻하죠. 여러분이 가진 것은 원래 당신 것이 아니라 신이 맡긴 몫이고 그걸 필요한 사람에게 전하는 건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는 겁니다. 가령 여러분이 유튜브로 수익을 벌고 있다고 칩시다. 댓글로 도움을 요청하는 구독자가 있을 때 일회성 후원금을 보내는 것보다 그 사람이 영상 편집 기술을 배워서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를 소개하고 장비를 빌려주는 게 훨씬 더 높은 단계의 나눔입니다.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게 돕는 순간 여러분은 단순히 돈을 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도왔다면 상대의 자존심도 지키고 여러분의 자만도 피할 수 있죠. 진짜 나눔은 상대를 독립시키고 진짜 정의는 의존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2시간의 길이. 임금님의 포도밭에서 많은 일꾼들이 일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 어느 날 포도밭을 찾은 임금님은 능력이 뛰어난 그와 둘이서
포도밭 안을 이리저리 돌아보며 포도 농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품삯은 매일 동전으로 지급된다. 그날도 하루의 일이 끝나자 일꾼들은 품삯을 받기 위해 줄을 섰다. 일꾼들은 모두 똑같은 품삯을 받았다. 그런데 능력이 뛰어난 일꾼도 똑같은 품삯을 받게 되자 다른 일꾼들이 화를 내며 임금님에게 항의했다. 2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품삯을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이렇게 대답했다. 너희들이 온종일 걸려서 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이 사람은 2시간 동안에 해냈다. 오늘 28세로 죽은 랍비도 다른 사람이 100년 산 것보다 더 많은 일을 성취했다. 중요한 것은 몇 년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얼마큼 이루었느냐이다.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 탈무드에 나오는 랍비분 바르히야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는 28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100년을 산 학자보다 더 많은 토라 학문을 이루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일주일 내내 사무실에 앉아 있지만 진척이 느립니다. 반면 다른 동료는 이틀만 집중해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며칠을 투입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완성했느냐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헬스장에서 2시간씩 매일 가도 형식만 채우면 변화가 없지만 1시간이라도 제대로 집중해서 운동하면 몸이 달라집니다. 삶의 가치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웠는가로 결정됩니다. 다윗과 모기. 다윗 왕은 적장의 침실에 몰래 들어가 적장의 칼을 훔쳐오기로 마음먹었다. 당신의 칼이 여기 있다. 나에게 당신을 죽일 마음이 있었다면 당신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훔쳐온 칼을 보여주고 적장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다음 싸우지 않고 항복을 받아낼 심산이었다. 다윗 왕은 기회를 틈타 적장의 침실 안으로 숨어들었다. 그러나 적장은 칼을 2발로 꽉 누른 채 잠들어 있었다. 억지로 잡아당기다가는 잠을 깨울 터였다. 다윗 왕은 낭패감에 사로잡혔다. 마침 그때 모기 한 마리가 적장의 발 위에 앉아 피를 빨았다. 그러자 적장은 무의식 중에 발을 움직였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다윗 왕은 재빨리 칼을 빼낸 다음 재빨리 적진을 빠져나왔다. 탈무드에는 다윗 왕이 어려움을 겪다가 모기 덕분에 위기를 모면한 이야기가 전합니다. 다윗은 적장 사울의 침실에 잠입했지만 사울이 창을 2다리 사이에 꽉 누르고 자고 있어서 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모기 한 마리가 사울의 발을 물었고 사울이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움직이는 순간 다윗은 창을 빼내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핵심은 여러분이 쓸모없다고 여기던 작은 존재가 결정적인 순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회사에서 인턴이나 신입사원을 귀찮은 존재로만 여긴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느 날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다가 컴퓨터가 갑자기 먹통이 됐는데 평소 관심 없던 그 인턴이 IT에 능통해서 30분 만에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혹은 동네에서 늘 마주치는 택배기사님을 그저 지나쳐왔는데 급하게 열쇠를 잃어버린 날 그분이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는 걸 봤다며 관리사무소 연락처를 알려줍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는 없고 우리가 무시했던 작은 도움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단 한 개의 구멍.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앉아있는 배 바닥에 끌로 구멍을 뚫고 있었다. 사람들이 놀라서 아우성을 치자 그는 아주 태연하게 말했다. 여기는 내 자리여. 내가 무엇을 하든 당신들이 상관할 게 뭐여. 얼마 지나지 않아 승객들은 배와 함께 모두 가라앉아 버렸다. 이 이야기는 미드라시 라빠에 나오는 랍비 시몬 바르 유하이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의 자유가 다른 사람들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가령 여러분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옆집에서 한밤중에 시끄럽게 파티를 한다고 칩시다. 옆집 사람은 내 집에서 하는 건데 무슨 상관이냐고 할 수 있지만 그 소음은 벽을 타고 넘어와 여러분의 수면을 방해합니다. 더 심각한 예로 누군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자기 집이니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기는 위층과 옆집으로 흘러가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 피해를 줍니다.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고 내 공간에서의 행동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선행의 가치. 두 사나이가 길을 걸어가다가 길 모퉁이에 앞 못 보는 거지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한 사나이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주었는데 다른 한 사나이는 못 본 척 그냥 지나쳤다. 길 모퉁이를 돌아서자 죽음의 신이 두 사람 앞에 나타났다. 가엾은 거지에게 동전을 적선한 사람은 앞으로도 50년 더 나를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못 본 척 지나친 사람은 더 이상 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제 곧 죽게 될 테니. 동전을 주지 않았던 사나이가 허둥대며 말했다. 지금 바로 가서 거지에게 동전을 주겠습니다. 죽음의 신이 말했다. 배를 타고 나갈 때 그 배의 밑바닥에 구멍이 뚫렸는지 어떤지를 바다에 나가서 조사해 보겠단 말이냐. 죽음의 천사는 동전을 주지 않은 사나이에게 이제 와서 돌아가서 주겠다고 해도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배가 이미 바다로 나간 뒤에 배 밑에 구멍이 뚫렸는지 확인하겠다는 것과 같다는 거죠. 선행은 필요할 때 바로 행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동료가 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때는 바쁘다며 미루고 일주일 뒤에 연락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동료는 이미 다른 방법을 찾았거나 최악의 상황을 겪고 난 뒤일 겁니다. 뒤늦은 도움은 도움이 아니라 그저 자기 만족에 불과합니다. 선한 마음도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별점 있는 세 자매. 그럼 우리 아들들이 따님들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먼 옛날, 딸만 셋을 둔 남자가 있었다. 아니, 부족하다니요. 세 딸은 모두 근방에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뛰어나게 아름다웠지만 각각 남모르는 결점을 하나씩 갖고 있었다. 오히려 과분하지요. 첫째는 게을러 터졌고, 둘째는 훔치는 버릇이 있었으며, 막내는 입만 열면 남을 헐뜯었다. 세 자매의 아버지는 마침내 세 자매의 결점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았다. 어느 날, 세 아들을 둔 부유한 남자가 아름다운 세 자매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세 자매를 자기 아들들의 신부로 맞아들이고 싶다고 청했다. 뜻밖에도 세 아들을 둔 남자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딸들의 결점이 늘 마음에 걸렸던 세 자매의 아버지는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점을 미뤘다. 그런 문제라면 제가 책임지고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세 아들을 둔 남자가 물었다. 이렇게 한꺼번에 3명의 며느리를 얻게 된 부자는 각각의 며느리에게 맞춤 처방을 했다. 혹시 정해놓은 혼처가 있습니까? 우선 게으름뱅이 맏며느리에게는 여러 명의 하인을 배치해 시중을 들게 해주었다. 그리고 훔치는 버릇이 있는 둘째 며느리에게는 커다란 창고를 구경시켜 주었다. 둘째 며느리는 욕심나는 물건들에 눈도장을 찍느라 눈이 뒤집힐 지경이었다. 며느리와 함께 창고를 한 바퀴 돌고 나온 부자는 창고의 문을 단단히 잠갔다. 아쉬움에 침을 꼴깍 삼키는 둘째 며느리의 손에 부자는 창고 열쇠를 쥐어주었다. 아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여기서 꺼내 가거라. 갖고 싶은 건 뭐든 가져도 돼. 헐뜯기 좋아하는 셋째 며느리는 매일 아침 일찍 불러서 오늘은 누구를 헐뜯을 계획이냐고 물었다. 어느 날 세 딸의 아버지가 딸들을 방문했다.
아버지는 딸들에게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다. 마시가 나른한 표정으로 말했다. 실컷 자고 실컷 놀고 실컷 먹어요. 일은 하인들이 다 해주니까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둘째는 환한 얼굴로 신나게 말했다. 시아버지가 저한테 창고를 통째로 맡기셨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만 나면 창고에 가서 물건들을 골라요. 갖고 싶은 건 뭐든지 다 가질 수 있으니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러나 막내딸은 뾰로통한 얼굴이었다. 아버지가 넌 어떻게 지내냐고 다시 묻자 막내딸은 시아버지가 자기에게 툭하면 부부관계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어서 난처하다고 하소연하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막내의 하소연을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왜 그랬을까? 막내딸이 시아버지를 헐뜯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결점이 있다. 결점은 그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면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남을 헐뜯는 것은 살인보다도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지만 중상은 반드시 세 사람을 죽인다. 중상을 퍼뜨리는 사람 자신과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중상의 대상이 된 사람이다. 부자 시아버지는 세 며느리의 결점을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다루어 주었습니다. 게으른 며느리에게는 하인을 붙이고 훔치는 며느리에게는 창고 열쇠를 주어 마음껏 가질 수 있게 했죠. 그런데 헐뜯는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시아버지가 매일 아침 누구를 헐뜯을 거냐고 물어도 그녀는 그 순간에도 시아버지를 헐뜯는 것으로 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여러분이 경조사에 참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리를 뜨고 나서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전하면 여러분은 기분이 상하고 그 말을 한 사람을 다시 보기 불편해집니다. 말을 전한 사람도 괜히 관계를 틀어지게 만든 것 같아 찜찜하고 결국 세 사람 모두 상처받은 채 남습니다. 남을 헐뜯는 말은 칼로 베는 것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잃어버린 돈주머니를 찾는 방법. 어느 시골 상인이 물건을 사기 위해 도시로 올라왔다가 며칠 후에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한다는 말을 듣고 그때까지 기다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문제는 돈주머니였다. 들고 다니자니 무겁고 어디 맡길 데도 없고 무엇보다 도둑이라도 맞으면 큰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한적한 장소를 찾아내서 돈을 주머니째 땅속에 묻고 표시를 해두었다. 그런데 이튿날 그곳에 가서 확인해 보니 돈이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조금 떨어진 곳에 동그마니 집 한 채가 서 있었는데 벽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다. 그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돈을 파묻는 것을 구멍으로 내다보고 나중에 파낸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그 집 앞으로 걸어가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마침 노인 한 분이 마당에서 문 쪽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는 노인에게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에서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도시에 사는 노인들은 대단히 현명하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만났으니 지혜를 좀 빌렸으면 합니다만. 무슨 일인데 그러슈? 노인이 귀찮다는 표정으로 대면대면 대답했다. 사실 저는 이곳에 물건을 사러 왔습니다. 그래서 돈주머니를 2개 준비했지요. 하나에는 500개의 은하가 들어있고 또 하나에는 800개의 은하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대대적인 할인 행사가 있다지 뭡니까? 그래서 저는 어제 그 작은 주머니를 몰래 땅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큰 주머니도 함께 감추어 두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누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두는 것이 좋을지 판단이 서지 않아서요. 상인이 어리숙한 표정으로 말하자 노인이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싹싹하게 대답했다. 아이고, 사람 참 순진하구먼. 세상에 믿을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러시오? 땅속에 묻어두는 게 최고야. 내가 당신이라면 작은 주머니를 감춰둔 곳에 큰 주머니도 함께 묻겠소.
역시 그게 제일 안전하겠죠? 제 생각에도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상인이 자리를 뜨자 욕심쟁이 노인은 얼른 달려가서 자기가 훔쳐온 돈주머니를 그곳에 도로 묻었다. 상인은 숨어서 보고 있다가 파내어 무사히 자기의 돈주머니를 되찾았다. 욕심쟁이는 더 큰 이익에 눈이 멀어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상인은 도둑 맞은 돈을 되찾기 위해 노인의 탐욕을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더 큰 돈주머니가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려 노인이 스스로 훔친 돈을 되돌려놓게 만든 것이지요. 가령 여러분이 중고거래 앱에서 물건을 샀는데 판매자가 연락이 두절됐다고 칩시다. 이때 새 계정으로 그 판매자에게 접근해 훨씬 비싼 물건을 사겠다고 하면서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으니 이전 거래 후기를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 더 큰 수익을 노리고 성실한 판매자인 척하려다 보면 이전 거래 내역을 드러내거나 환불 요청에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에 빠진 사람은 눈앞에 더 큰 미끼를 보는 순간 자신이 저지른 잘못조차 스스로 바로잡게 됩니다. 문맹이라서 다행? 직장을 얻기 위해 이리저리 알아보던 한 이민자가 교회에서 총무를 구한다는 말을 듣고 교회의 담당자를 찾아갔다. 담당자는 총무의 업무에 대해 설명했다. 크게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교회를 청소하고 예배 시간에 문을 열어놓고 기도서를 나누어주고 교회에 낸 헌금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주로 그런 일을 하시게 됩니다. 저 글을 읽거나 쓸 줄 몰라도 괜찮습니까? 그가 머뭇거리며 물었다. 그렇다면 안 되겠네요. 총무는 글을 쓸 줄 알아야 하거든요. 담당자가 대답했다. 글을 모르는 사람이 취직하기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았다. 할 수 없이 그는 돈을 어렵사리 빌려서 행상을 시작했다. 장사가 무척 잘 되어 그는 짧은 기간 만에 상점을 개업했다. 그리고 몇 년 뒤에는 이미 상점을 여러 개 가진 사장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또 다른 곳에 상점을 열기 위해 돈을 빌리려고 거래은행을 찾아갔다. 5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가 말했다. 물론 빌려드리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격이나 조건이 없어서 원하던 자리를 놓쳤다고 칩시다. 그게 꼭 불행한 일일까요? 가령 대학원 입학에서 떨어진 친구가 있었는데 할 수 없이 작은 스타트업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엔 실망이 컸지만 그 회사에서 핵심 업무를 맡으며 실력을 쌓고 몇 년 뒤 그 경험으로 자기 사업을 시작해 성공했습니다. 만약 대학원에 합격했다면 여전히 논문을 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거절당했던 그 순간이 오히려 더 큰 기회로 가는 문이었던 겁니다. 지금 막힌 길이 사실은 여러분을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는 우회로일 수 있습니다. 법관의 도리. 나를 도와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랍비가 다리를 건너는데 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를 부축하였다. 제가 요즘 송사를 치르는데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자네의 송사를 재판할 자격이 없네. 법관은 돈은 물론이고 다른 비물질적인 뇌물도 받아서는 안 되는 거라네. 법관은 언제나 예리한 칼날이 명치를 겨누고 발 아래에는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라. 탈무드는 돈이 오가지 않아도 작은 호의만으로 공정함이 흔들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손 한 번 잡아준 것. 다리 건널 때 살짝 부축해준 것처럼 사소해 보이는 친절도 마음속에 빚진 느낌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참여자를 결정하는 자리에 있다고 칩시다. 후보 중 한 명이 지난주에 여러분 차가 고장났을 때 태워다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 능력이 다른 후보와 비슷하다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됩니다. 심지어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은근히 정당화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치에 있다면 이런 작은 호의조차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게 탈무드의 가르침입니다. 진짜 공정함은 어떤 빚진 감정도 없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여우와 노새. 길에서 여우가 노새와 마주쳤다. 여우는 통통한 몸매에 밝은 눈, 큰 귀를 가진 노새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저 동물은 뭐지? 말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고 당나귀도 아닌 것 같고 난생 처음 보는 동물인걸. 호기심이 발동한 여우가 노새를 불러 세우자 노새는 기다렸다는 듯이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나는 노새야. 우리 삼촌은 왕의 군마였어. 완전 잘생기고 체격이 아주 우람했지. 삼촌은 폭풍우와 비바람이 이는 것처럼 쏜살같이 달렸고 삼촌이 발을 구르면 천지가 진동했어. 목에 난 긴 머리칼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은 얼마나 근사한지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아. 우리 엄마는 동네에 소문이 자자한 미인이셨어. 우리 아버지는 여우는 아차 싶었지만 말 시킨 죄로 꼼짝없이 노새의 자기 자랑을 듣고 있어야 했다. 아주 오래 노새는 자신이 아무것도 이룬 게 없으면서 유명한 친척 이야기만 늘어놓습니다. 자기 삼촌은 왕의 군마였고 엄마는 동네 미인이었다는 식으로요. 여우는 말을 시킨 걸 후회하며 끝없는 자랑을 들어야 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동창회에 갔는데 누군가 자꾸 성공한 형제 이야기, 명문대 다니는 조카 이야기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처음엔 관심 있게 듣지만 10분, 20분 지나면 어떻게든 대화를 끝내고 싶어집니다. 정작 본인은 뭘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는 하나도 알 수 없으니까요. 남의 업적으로 자신을 포장하면 순간은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 상대방은 지루함과 불편함만 느끼게 됩니다. 진짜 인상 깊은 사람은 타인의 빛이 아닌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담히 풀어내는 사람입니다. 체데카의 레벨. 1. 수혜자가 자립할 수 있게 돕는 것. 2. 수혜자와 기부자가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주는 것. 3. 수혜자의 정체를 아는 상태에서 주는 것. 수혜자는 기부자를 모름. 4. 수혜자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서 주는 것. 수혜자는 기부자를 악. 5. 요청을 받기 전에 주는 것. 6. 1.1원이라성을 받은 다음 주는 것. 7. 줘야 하는 것보다 적게 주는 것. 그러나 기쁘게. 8. 마지못해 아까운 듯이 주는 것. 탈무드의 나눔 철학에서 체데카 자선은 관대한 행동이 아니라 의무이다. 또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사람이 체데카를 거절하는 것은 규칙 위반으로 여겨진다. 출혈을 방치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어떤 종류의 체데카는 다른 것보다 더 훌륭하다. 기부금의 액수보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탈무드는 나눔을 단순히 착한 일이 아니라 정의의 실천으로 봤습니다. 체데카라는 말 자체가 자선이 아니라 의로움을 뜻하죠. 여러분이 가진 것은 원래 당신 것이 아니라 신이 맡긴 몫이고 그걸 필요한 사람에게 전하는 건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는 겁니다. 가령 여러분이 유튜브로 수익을 벌고 있다고 칩시다. 댓글로 도움을 요청하는 구독자가 있을 때 일회성 후원금을 보내는 것보다 그 사람이 영상 편집 기술을 배워서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를 소개하고 장비를 빌려주는 게 훨씬 더 높은 단계의 나눔입니다.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게 돕는 순간 여러분은 단순히 돈을 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도왔다면 상대의 자존심도 지키고 여러분의 자만도 피할 수 있죠. 진짜 나눔은 상대를 독립시키고 진짜 정의는 의존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2시간의 길이. 임금님의 포도밭에서 많은 일꾼들이 일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 어느 날 포도밭을 찾은 임금님은 능력이 뛰어난 그와 둘이서 포도밭 안을 이리저리 돌아보며 포도 농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품삯은 매일 동전으로 지급된다. 그날도 하루의 일이 끝나자 일꾼들은 품삯을 받기 위해 줄을 섰다. 일꾼들은 모두 똑같은 품삯을 받았다. 그런데 능력이 뛰어난 일꾼도 똑같은 품삯을 받게 되자 다른 일꾼들이 화를 내며 임금님에게 항의했다. 2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품삯을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이렇게 대답했다. 너희들이 온종일 걸려서 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이 사람은 2시간 동안에 해냈다. 오늘 28세로 죽은 랍비도 다른 사람이 100년 산 것보다 더 많은 일을 성취했다. 중요한 것은 몇 년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얼마큼 이루었느냐이다.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 탈무드에 나오는 랍비분 바르히야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는 28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100년을 산 학자보다 더 많은 토라 학문을 이루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일주일 내내 사무실에 앉아 있지만 진척이 느립니다. 반면 다른 동료는 이틀만 집중해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며칠을 투입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완성했느냐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헬스장에서 2시간씩 매일 가도 형식만 채우면 변화가 없지만 1시간이라도 제대로 집중해서 운동하면 몸이 달라집니다. 삶의 가치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웠는가로 결정됩니다. 다윗과 모기. 다윗 왕은 적장의 침실에 몰래 들어가 적장의 칼을 훔쳐오기로 마음먹었다. 당신의 칼이 여기 있다. 나에게 당신을 죽일 마음이 있었다면 당신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훔쳐온 칼을 보여주고 적장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다음 싸우지 않고 항복을 받아낼 심산이었다. 다윗 왕은 기회를 틈타 적장의 침실 안으로 숨어들었다. 그러나 적장은 칼을 2발로 꽉 누른 채 잠들어 있었다. 억지로 잡아당기다가는 잠을 깨울 터였다. 다윗 왕은 낭패감에 사로잡혔다. 마침 그때 모기 한 마리가 적장의 발 위에 앉아 피를 빨았다. 그러자 적장은 무의식 중에 발을 움직였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다윗 왕은 재빨리 칼을 빼낸 다음 재빨리 적진을 빠져나왔다. 탈무드에는 다윗 왕이 어려움을 겪다가 모기 덕분에 위기를 모면한 이야기가 전합니다. 다윗은 적장 사울의 침실에 잠입했지만 사울이 창을 2다리 사이에 꽉 누르고 자고 있어서 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모기 한 마리가 사울의 발을 물었고 사울이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움직이는 순간 다윗은 창을 빼내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핵심은 여러분이 쓸모없다고 여기던 작은 존재가 결정적인 순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회사에서 인턴이나 신입사원을 귀찮은 존재로만 여긴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느 날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다가 컴퓨터가 갑자기 먹통이 됐는데 평소 관심 없던 그 인턴이 IT에 능통해서 30분 만에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혹은 동네에서 늘 마주치는 택배기사님을 그저 지나쳐 왔는데 급하게 열쇠를 잃어버린 날 그분이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는 걸 봤다며 관리사무소 연락처를 알려줍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는 없고 우리가 무시했던 작은 도움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단 한 개의 구멍.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앉아있는 배 바닥에 끌로 구멍을 뚫고 있었다. 사람들이 놀라서 아우성을 치자 그는 아주 태연하게 말했다. 여기는 내 자리여. 내가 무엇을 하든 당신들이 상관할 게 뭐여. 얼마 지나지 않아 승객들은 배와 함께 모두 가라앉아 버렸다. 이 이야기는 미드라시 라빠에 나오는 랍비 시몬 바르 유하이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의 자유가 다른 사람들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가령 여러분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옆집에서 한밤중에 시끄럽게 파티를 한다고 칩시다. 옆집 사람은 내 집에서 하는 건데 무슨 상관이냐고 할 수 있지만 그 소음은 벽을 타고 넘어와 여러분의 수면을 방해합니다. 더 심각한 예로 누군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자기 집이니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기는 위층과 옆집으로 흘러가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 피해를 줍니다.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고 내 공간에서의 행동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선행의 가치. 두 사나이가 길을 걸어가다가 길 모퉁이에 앞 못 보는 거지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한 사나이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주었는데 다른 한 사나이는 못 본 척 그냥 지나쳤다. 길 모퉁이를 돌아서자 죽음의 신이 두 사람 앞에 나타났다. 가엾은 거지에게 동전을 적선한 사람은 앞으로도 50년 더 나를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못 본 척 지나친 사람은 더 이상 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제 곧 죽게 될 테니. 동전을 주지 않았던 사나이가 허둥대며 말했다. 지금 바로 가서 거지에게 동전을 주겠습니다. 죽음의 신이 말했다. 배를 타고 나갈 때 그 배의 밑바닥에 구멍이 뚫렸는지 어떤지를 바다에 나가서 조사해 보겠단 말이냐. 죽음의 천사는 동전을 주지 않은 사나이에게 이제 와서 돌아가서 주겠다고 해도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배가 이미 바다로 나간 뒤에 배 밑에 구멍이 뚫렸는지 확인하겠다는 것과 같다는 거죠. 선행은 필요할 때 바로 행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동료가 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때는 바쁘다며 미루고 일주일 뒤에 연락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동료는 이미 다른 방법을 찾았거나 최악의 상황을 겪고 난 뒤일 겁니다. 뒤늦은 도움은 도움이 아니라 그저 자기 만족에 불과합니다. 선한 마음도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결점 있는 세 자매. 그럼 우리 아들들이 따님들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먼 옛날 딸만 셋을 둔 남자가 있었다. 아니, 부족하다니요. 세 딸은 모두 근방에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뛰어나게 아름다웠지만 각각 남모르는 결점을 하나씩 갖고 있었다. 오히려 과분하지요. 첫째는 게을러 터졌고 둘째는 훔치는 버릇이 있었으며 막내는 입만 열면 남을 헐뜯었다. 세 자매의 아버지는 마침내 세 자매의 결점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았다. 어느 날 세 아들을 둔 부유한 남자가 아름다운 세 자매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세 자매를 자기 아들들의 신부로 맞아들이고 싶다고 청했다. 뜻밖에도 세 아들을 둔 남자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딸들의 결점이 늘 마음에 걸렸던 세 자매의 아버지는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정을 미뤘다. 그런 문제라면 제가 책임지고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세 아들을 둔 남자가 물었다. 이렇게 한꺼번에 3명의 며느리를 얻게 된 부자는 각각의 며느리에게 맞춤 처방을 했다. 혹시 정해놓은 혼처가 있습니까? 우선 게으름뱅이 맏며느리에게는 여러 명의 하인을 배치해 시중을 들게 해주었다. 그리고 훔치는 버릇이 있는 둘째 며느리에게는 커다란 창고를 구경시켜 주었다. 둘째 며느리는 욕심나는 물건들에 눈도장을 찍느라 눈이 뒤집힐 지경이었다. 며느리와 함께 창고를 한 바퀴 돌고 나온 부자는 창고의 문을 단단히 잠갔다. 아쉬움에 침을 꼴깍 삼키는 둘째 며느리의 손에 부자는 창고 열쇠를 쥐어주었다. 아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여기서 꺼내 가거라. 갖고 싶은 건 뭐든 가져도 돼. 헐뜯기 좋아하는 셋째 며느리는 매일 아침 일찍 불러서 오늘은 누구를 헐뜯을 계획이냐고 물었다. 어느 날 세 딸의 아버지가 딸들을 방문했다. 아버지는 딸들에게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다. 마시가 나른한 표정으로 말했다.
실컷 자고 실컷 놀고 실컷 먹어요. 일은 하인들이 다 해주니까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둘째는 환한 얼굴로 신나게 말했다. 시아버지가 저한테 창고를 통째로 맡기셨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만 나면 창고에 가서 물건들을 골라요. 갖고 싶은 건 뭐든지 다 가질 수 있으니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러나 막내딸은 뾰로통한 얼굴이었다. 아버지가 넌 어떻게 지내냐고 다시 묻자 막내딸은 시아버지가 자기에게 툭하면 부부관계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어서 난처하다고 하소연하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막내의 하소연을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왜 그랬을까? 막내딸이 시아버지를 헐뜯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결점이 있다. 결점은 그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면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남을 헐뜯는 것은 살인보다도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지만 중상은 반드시 세 사람을 죽인다. 중상을 퍼뜨리는 사람 자신과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중상의 대상이 된 사람이다. 부자 시아버지는 세 며느리의 결점을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다루어 주었습니다. 게으른 며느리에게는 하인을 붙이고 훔치는 며느리에게는 창고 열쇠를 주어 마음껏 가질 수 있게 했죠. 그런데 헐뜯는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시아버지가 매일 아침 누구를 헐뜯을 거냐고 물어도 그녀는 그 순간에도 시아버지를 헐뜯는 것으로 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여러분이 경조사에 참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리를 뜨고 나서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전하면 여러분은 기분이 상하고 그 말을 한 사람을 다시 보기 불편해집니다. 말을 전한 사람도 괜히 관계를 틀어지게 만든 것 같아 찜찜하고 결국 세 사람 모두 상처받은 채 남습니다. 남을 헐뜯는 말은 칼로 베는 것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잃어버린 돈주머니를 찾는 방법. 어느 시골 상인이 물건을 사기 위해 도시로 올라왔다가 며칠 후에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한다는 말을 듣고 그때까지 기다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문제는 돈주머니였다. 들고 다니자니 무겁고 어디 맡길 데도 없고 무엇보다 도둑이라도 맞으면 큰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한적한 장소를 찾아내서 돈을 주머니째 땅속에 묻고 표시를 해두었다. 그런데 이튿날 그곳에 가서 확인해 보니 돈이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조금 떨어진 곳에 동그마니 집 한 채가 서 있었는데 벽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다. 그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돈을 파묻는 것을 구멍으로 내다보고 나중에 파낸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그 집 앞으로 걸어가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마침 노인 한 분이 마당에서 문 쪽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는 노인에게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에서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도시에 사는 노인들은 대단히 현명하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만났으니 지혜를 좀 빌렸으면 합니다만. 무슨 일인데 그러슈? 노인이 귀찮다는 표정으로 대면대면 대답했다. 사실 저는 이곳에 물건을 사러 왔습니다. 그래서 돈주머니를 2개 준비했지요. 하나에는 500개의 은하가 들어있고 또 하나에는 800개의 은하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대대적인 할인 행사가 있다지 뭡니까? 그래서 저는 어제 그 작은 주머니를 몰래 땅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큰 주머니도 함께 감추어 두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누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두는 것이 좋을지 판단이 서지 않아서요. 상인이 어리숙한 표정으로 말하자 노인이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싹싹하게 대답했다. 아이고, 사람 참 순진하구먼. 세상에 믿을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러시오? 땅속에 묻어두는 게 최고야. 내가 당신이라면 작은 주머니를 감춰둔 곳에 큰 주머니도 함께 묻겠소. 역시 그게 제일 안전하겠죠? 제 생각에도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상인이 자리를 뜨자 욕심쟁이 노인은 얼른 달려가서 자기가 훔쳐온 돈주머니를 그곳에 도로 묻었다. 상인은 숨어서 보고 있다가 파내어 무사히 자기의 돈주머니를 되찾았다. 욕심쟁이는 더 큰 이익에 눈이 멀어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상인은 도둑맞은 돈을 되찾기 위해 노인의 탐욕을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더 큰 돈주머니가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려 노인이 스스로 훔친 돈을 되돌려놓게 만든 것이지요. 가령 여러분이 중고거래 앱에서 물건을 샀는데 판매자가 연락이 두절됐다고 칩시다. 이때 새 계정으로 그 판매자에게 접근해 훨씬 비싼 물건을 사겠다고 하면서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으니 이전 거래 후기를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 더 큰 수익을 노리고 성실한 판매자인 척하려다 보면 이전 거래 내역을 드러내거나 환불 요청에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에 빠진 사람은 눈앞에 더 큰 미끼를 보는 순간 자신이 저지른 잘못조차 스스로 바로잡게 됩니다. 문맹이라서 다행? 직장을 얻기 위해 이리저리 알아보던 한 이민자가 교회에서 총무를 구한다는 말을 듣고 교회의 담당자를 찾아갔다. 담당자는 총무의 업무에 대해 설명했다. 크게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교회를 청소하고 예배 시간에 문을 열어놓고 기도서를 나누어주고 교회에 낸 헌금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주로 그런 일을 하시게 됩니다. 저 글을 읽거나 쓸 줄 몰라도 괜찮습니까? 그가 머뭇거리며 물었다. 그렇다면 안 되겠네요. 총무는 글을 쓸 줄 알아야 하거든요. 담당자가 대답했다. 글을 모르는 사람이 취직하기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았다. 할 수 없이 그는 돈을 어렵사리 빌려서 행상을 시작했다. 장사가 무척 잘 되어 그는 짧은 기간 만에 상점을 개업했다. 그리고 몇 년 뒤에는 이미 상점을 여러 개 가진 사장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또 다른 곳에 상점을 열기 위해 돈을 빌리려고 거래은행을 찾아갔다. 5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가 말했다. 물론 빌려드리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격이나 조건이 없어서 원하던 자리를 놓쳤다고 칩시다. 그게 꼭 불행한 일일까요? 가령 대학원 입학에서 떨어진 친구가 있었는데 할 수 없이 작은 스타트업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엔 실망이 컸지만 그 회사에서 핵심 업무를 맡으며 실력을 쌓고 몇 년 뒤 그 경험으로 자기 사업을 시작해 성공했습니다. 만약 대학원에 합격했다면 여전히 논문을 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거절당했던 그 순간이 오히려 더 큰 기회로 가는 문이었던 겁니다. 지금 막힌 길이 사실은 여러분을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는 우회로일 수 있습니다. 법관의 도리. 나를 도와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랍비가 다리를 건너는데 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를 부축하였다. 제가 요즘 송사를 치르는데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자네의 송사를 재판할 자격이 없네. 법관은 돈은 물론이고 다른 비물질적인 뇌물도 받아서는 안 되는 거라네. 법관은 언제나 예리한 칼날이 명치를 겨누고 발 아래에는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라. 탈무드는 돈이 오가지 않아도 작은 호의만으로 공정함이 흔들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손 한 번 잡아준 것. 다리 건널 때 살짝 부축해준 것처럼 사소해 보이는 친절도 마음속에 빚진 느낌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참여자를 결정하는 자리에 있다고 칩시다. 후보 중 한 명이 지난주에 여러분 차가 고장났을 때 태워다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 능력이 다른 후보와 비슷하다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됩니다. 심지어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은근히 정당화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치에 있다면 이런 작은 호의조차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게 탈무드의 가르침입니다. 진짜 공정함은 어떤 빚진 감정도 없는 마음에서 나옵니다.